세상에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이야기는 휴가 나온 한 평범한 군인을 만만한 먹잇감으로 착각한 동네 양아치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군인이 사실은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707 특임단의 괴물 교관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의 주먹이 단순한 폭력이 아닌 약자를 지키고 친구의 복수를 위한 정의의 심판이 되는 통쾌한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강지환 상사는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707 특임단의 격투교관이었다. 그의 손과 발은 그 자체로 치명적인 무기였다. 하지만 휴가를 나와 낡은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으로 고향의 거리를 걷는 그의 모습은 그저 평범하고 조금은 지쳐 보이는 30대 청년일 뿐이었다. 그는 며칠간이라도 군인이 아닌 평범한 아들로 돌아가 연로하신 할머니를 뵙고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그는 추억이 깃든 동네의 허름한 식당을 찾았다. 그곳은 박씨 할머니가 운영하는 음식이 소박하지만 정갈한 곳이었다. 그가 구석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동네 양아치 무리가 식당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이 동네의 자잘한 가게들을 상대로 보호비를 뜯어내는 조직폭력배의 말단들이었다. 할멈, 이달치 상납금이 아직인데 장사 잘한대. 리더 격인 남자가 비열한 얼굴로 박씨 할머니에게 시비를 걸었다. 할머니는 장사가 잘 안 돼 돈이 없다며 사정했다. 그건 내 사정이 아니고 할멈 사정이지. 리더는 본보기를 보이려는 듯 식탁 위에 반찬 그릇들을 손으로 쳐서 엎어버렸다. 그리고는 할머니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돈으로 안 되면 몸으로라도 갚아야지. 이 가게 집기라도 다 때려 부셔볼까.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은 공포에 질려 애써 외면했다. 모든 것을 지켜보던 강지환이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양아치들이 그를 돌아보았다. 짧은 군인 머리에 평범한 옷차림. 그들의 눈에 그는 그저 휴가 나온 만만한 군바리로 보일 뿐이었다. 리더가 비웃었다. 어이, 군바리, 영웅놀이라도 하고 싶어. 넌 만만해 보이는데 다치기 싫으면 꺼져서 부대로 복귀나 하시지. 강지환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그분 손 놔. 뭐라고? 리더가 비웃으며 부하들에게 눈짓을 보냈다. 저 새끼 아주 궁리가 빠졌네. 손 좀 봐줘라. 하지만 그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교육기였다. 707 특임단 교관의 실전 격투술 시범이었다. 첫 번째 양아치가 크게 주먹을 휘둘렀다. 지환은 그 주먹 안쪽으로 파고들며 팔과 목의 급소를 몇 차례 정확하고 빠르게 가격했다. 남자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신경계가 일시적으로 마비되어 그대로 쓰러졌다. 양쪽에서 다른 두 명이 덮쳐왔다. 지환은 좁은 식당의 환경을 이용했다. 그는 한 놈의 몸을 방패 삼아 다른 놈의 공격을 막아냈고 완벽한 다리 걸기로 세 번째 놈을 넘어뜨렸으며 두 번째 놈의 팔 관절을 꺾어 바닥에 제압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한치의 낭비도 없는 외과 의사의 수술처럼 정교했다. 리더는 눈앞의 광경에 공포에 질려 칼을 꺼내려 했다. 하지만 그가 칼을 완전히 꺼내기도 전에 지환은 이미 거리를 좁힌 상태였다. 그는 남자의 손목을 부러뜨릴 듯이 제압하여
칼을 떨어뜨리게 하고 그대로 손바닥으로 턱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리더는 바닥에 쓰러지기도 전에 의식을 잃었다. 모든 상황은 15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 양아치들은 바닥에서 신음하며 완전히 무력화되었다. 강지환은 흐트러짐 없는 호흡으로 자신의 티셔츠를 바로잡았다. 그리고는 경악과 경애가 뒤섞인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박씨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그는 넘어진 반찬 그릇을 집어들며 다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괜찮으십니까? 할머니, 박씨 할머니는 이 젊은 군인을 낯설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 속에서 아주 오래전 가슴에 묻었던 누군가의 깊은 슬픔을 본 듯했다. 강지환은 쓰러진 양아치들을 내려다 보았다. 그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더 큰 문제를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그는 조용한 휴가를 원했지만 그의 본성 불의를 외면하지 못하는 그의 천성이 그를 다시 새로운 전쟁 속으로 끌어들인 것이었다. 전쟁을 가르치는 교관은 이제 자신의 고향에서 작고 더러운 전쟁을 시작해야만 했다. 싸움이 끝나고 식당에는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강지환은 박씨 할머니가 엉망이 된 가게를 치우는 것을 도왔다. 할머니는 고마워하면서도 그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젊은이, 고맙지만 괜한 일을 한 게야. 저놈들은 아주 독한 놈들이라 분명 다시 찾아올 걸세. 그녀는 감사의 뜻으로 그에게 정성껏 저녁 식사를 차려주었다. 식사를 하는 동안 그녀는 그의 정체를 궁금해하며 물었다. 자네, 낯이 익은데 이 동네 사람인가 네 집 아들인지. 지환은 이 늙은 여인에게서 느껴지는 기묘한 이끌림에 자신의 이름을 말했다. 강지환입니다. 그 이름에 할머니의 손이 멈칫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자세히 뜯어보았다. 세월에 변했지만 소년 시절에 윤곽이 남아있는 그 얼굴을. 강지환, 설마 우리 현우 친구 지환이 맞나?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어릴 적 친구의 이름, 이현우라는 그 이름이 강지환의 심장을 강타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보호해야 할 이 희생자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가장 깊고 가장 아픈 과거와 마주한 것이다. 그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와 이현우는 이 작은 동네에서 함께 자란 형제나 다름없는 친구였다. 지환은 늘 강했고 현우를 지켜주었다. 현우는 영리했지만 몸이 약했고 늘 엉뚱한 말썽에 휘말렸다. 시간이 흘러 지환은 특전사를 목표로 군에 입대했다. 하지만 현우는 좋지 않은 무리와 어울리며 방황하기 시작했다. 그 무리가 바로 지금 이 동네를 장악한 바로 그 조폭들이었다. 지환이 마지막으로 친구를 본 것은 휴가 때였다. 현우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는 자신이 너무 깊이 들어왔으며 알아서는 안 될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그는 지환에게 약속해달라고 부탁했다. 지환아, 만약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할머니 좀 부탁한다. 할머니는 나밖에 없으셔. 몇 달 뒤 지환이 해외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 비보가 전해졌다. 현우가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이었다. 지환은 그것이 살인이라고 직감했지만 군인이라는 신분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친구를 지키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은 그의 가장 큰 후회로 남아있었다. 다시 현재 지환과 박씨 할머니는 공유된 슬픔 속에서 조용히 마주 앉아 있었다. 할머니는 현우가 죽은 뒤
조 사장이라는 자가 이끄는 그 조직이 어떻게 이 동네의 작은 가게들을 약탈하며 세력을 키워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화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가 싸웠던 양아치들은 바로 자신의 친구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조직의 잔재들이었다. 그의 개입은 우연한 정의가 아니었다. 운명이 그를 지키지 못한 약속의 자리로 다시 끌어당긴 것이었다. 그의 임무는 이제 명확해졌다. 박씨 할머니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힘없는 노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었다. 가장 친한 친구의 마지막 남은 가족을 지키는 것이었다. 과거의 실패를 속죄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현우를 위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남은 휴가 기간 동안 조 사장이라는 자의 조직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늦게 식당을 나서며 그는 할머니에게 다시는 누구도 할머니를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자신의 어릴 적 동네에 어둡고 조용한 거리에 섰다. 이곳은 더 이상 평화로운 추억의 장소가 아니었다. 전쟁터였다. 그의 휴가는 이제 휴가가 아니었다. 그것은 비밀 작전이 되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군 정보부대의 믿을 만한 동기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다. 조 사장이라는 자가 이끄는 이 지역의 조직에 대한 정보가 좀 필요해. 군인은 이제 공식적으로 복수와 속죄를 위한 개인적인 전쟁을 시작하고 있었다. 조 사장의 사무실. 그의 사무실은 동네의 한 유흥업소 뒷방에 자리 잡고 있었다. 값싸고 천박한 취향으로 꾸며진 공간. 지난밤 강지환에게 처참하게 당했던 양아치들이 고개를 숙인 채 보고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그 군바리가 인간이 아닌 괴물 같았다고 과장하며 떠들어댔다. 조 사장은 이 동네의 자잘한 이권들을 장악해온 야심 있고 잔인한 중간 보스였다. 그는 자신의 구역에서 휴가 나온 군인 한 명에게 자신의 부하들이 농락당했다는 사실에 심기가 불편했다. 그는 이것을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메시지를 보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더 크고 더 악랄한 무리를 모았다. 이번에는 그들의 손에 쇠의 파이프와 야구방망이가 들려 있었다. 가서 그 군바리 새끼 다시는 사람 구실 못하게 만들어놔. 그리고 그 할망구 가게도 전부 때려 부셔. 이 동네 주인이 누군지 똑똑히 가르쳐 주라고. 한편 강지환과 박씨 할머니는 새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지환은 군 정보부대의 동기를 통해 조 사장의 조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그들의 구조, 불법적인 사업 사채, 갈취, 그리고 폭력의 역사에 대해 그는 할머니에게 놈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 경고하고 식당의 낡은 문과 창문을 보강하는 것을 도왔다. 그는 할머니에게 며칠간이라도 자신의 할머니 댁에 가 있으라고 설득했지만 그녀는 거절했다. 여기가 내 집이고 우리 현우의 집이야. 나는 도망치지 않아. 그녀의 조용한 고집은 오히려 지환의 결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예상대로 그날 저녁 양아치들이 다시 돌아왔다. 이번에는 더 많은 수였고 더 살기등등했다. 그들은 식당을 포위했다. 이 새로운 무리의 리더는 지난번의 녀석보다 더 전문적이고 잔인해 보였다. 지환은 식당 안에 손님들이 다칠 것을 우려하여 그들을 식당 뒤편의 좁은 골목으로 유인했다. 두 번째 전투가 시작되었다. 이번 싸움은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렵고 길었다. 지환은 수적으로 불리했고 적들은 무기를 들고 있었다.
그는 좁은 골목의 환경 쓰레기통, 비상계단, 낡은 배수관을 방패이자 무기로 활용해야만 했다. 싸움은 처절했다. 그는 여러 명의 상대를 동시에 다루는 능력과 높은 고통 감내력, 그리고 압박 속에서의 전술적 사고를 보여주었다. 그는 싸움의 와중에 팔에 쇠파이프를 스쳐 깊은 상처를 입었다. 위협이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처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압도적인 훈련량과 전투 감각이 우세했다. 그는 좁은 공간 속에서 적들의 공격성과 숫자를 역이용하여 체계적으로 그들을 무너뜨렸다. 싸움은 그의 처절하지만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싸움이 막 끝난 순간 이웃의 신고를 받은 지역 경찰이 도착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이상했다. 그들은 조 사장의 조직을 두려워하거나 혹은 그의 돈을 받은 것이 분명했다. 그들은 쓰러진 깡패들에게는 거의 굽실거리면서 오히려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지환을 의심의 눈초리로 대했다. 그들은 지환을 지역 경찰서로 연행했다. 그날 밤 경찰서의 취조실. 지환은 군 규율에 따라 자신의 이름과 계급, 군번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은 채 침묵을 지켰다. 그때 조 사장이 직접 경찰서에 나타났다. 그는 취조실로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경찰서장의 사무실에서 서장과 친근한 대화를 나누며 두툼한 봉투 하나를 건넸다. 잠시 뒤 서장이 취조실로 들어와 지환에게 경고와 함께 그를 풀어주었다. 휴가 나온 군인이면 얌전히 휴가나 즐겨. 이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은 자네가 상관할 바 아니야. 괜히 말썽 피우지 말고 조용히 부대로 돌아가. 지환은 풀려났다. 그가 경찰서 밖으로 걸어 나왔을 때 조 사장이 자신의 고급 세단에 기댄 채 승리자의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아무런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전쟁은 이제 두 남자 사이에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것이 되었다. 지환은 이제 자신이 단순히 깡패 무리가 아닌 부패한 시스템 전체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판도는 그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커져 있었다. 경찰서 앞에서 조 사장과 눈빛을 교환한 그 순간 강지환은 전쟁의 성격이 바뀌었음을 알았다. 그는 더 이상 반응만 할 수 없었다. 그는 먼저 움직여 박씨 할머니와 자신의 할머니를 지켜내고 동시에 조 사장의 조직을 무너뜨려야 했다. 그는 박씨 할머니를 며칠간 자신의 할머니 댁에 머물게 하며 식당으로부터 격리시켰다. 한편 조 사장은 그 군인의 불굴의 의지와 기술의 심기가 매우 불편했다. 지역 경찰서장까지 구워 삶아 그를 압박했음에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는 부하들을 시켜 강지환 상사라는 인물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내라고 명령했다. 그가 어느 부대 소속인지, 그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군 기록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며칠 뒤 조 사장에게 정보가 전달되었다. 정보를 가져온 부하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떨고 있었다. 사장님, 이놈 그냥 군인이 아닙니다. 기록 대부분이 기밀입니다. 놈은 대한민국 707 특수임무단 소속입니다. 백호부대, 단순한 팀원이 아니라 그 부대의 최선임 대테러 및 격투 교관 중 한 명입니다. 조 사장의 얼굴에서 오만한 미소가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차가운 식은땀과 함께 진정한 공포가 서렸다. 일개 지방 조폭 두목인 자신이 나라에서 괴물들을 훈련시키는 진짜 괴물과 싸움을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는 강지환 같은 남자가 단순히 싸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시작한 일은 반드시 끝을 보는 집요한 사냥꾼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야기의 제목에 담긴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졌다. 그가 사실은 특전사 환입 7특임단의 격투 교관이었다는 걸 알게 되자 조 사장은 이제 물리적인 충돌로는 그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전략을 바꾸었다. 그는 강지환을 간접적으로 공격하여 그의 손발을 묶거나 그에게 누명을 씌우기로 결심했다. 그는 강지환의 과거, 특히 그의 죽은 친구 이현우와의 관계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는 이 관계가 강지환의 유일한 약점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부하들에게 과거 이현우의 죽음을 마치 강지환과 연관된 것처럼 조작할 증거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그가 과거의 폭력 조직과 연관된 일 때문에 증인인 박씨 할머니를 협박하기 위해 돌아온 것처럼 꾸미려는 계획이었다. 강지환 역시 군 정보부대 동기를 통해 조 사장이 자신의 과거와 친구의 죽음을 파고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새로운 형태의 공격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친구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먼저 밝혀내야만 했다. 현우가 대체 무엇을 알았기에 죽어야만 했는가? 그는 박씨 할머니를 찾아갔다. 그는 할머니에게 현우가 남긴 유품 중에 혹시라도 숨겨둔 상자나 일기장 같은 것이 없는지 물었다. 할머니는 기억을 더듬었다. 그리고 현우가 늘 자신의 보물이라며 소중히 간직했던 낡고 자물쇠가 달린 작은 소의 상자가 다락방에 있다는 것을 떠올렸다. 그녀는 그 상자를 지환에게 건네주었다. 그날 밤 지환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죽은 친구가 남긴 상자를 마주했다. 그것은 판도라의 상자처럼 무거운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조 사장이 이제 자신의 과거를 이용해 공격해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 상자를 여는 것은 친구를 위한 정의를 찾는 열쇠일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적들이 자신을 파괴하는 데 사용할 비밀을 여는 것일 수도 있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군용 키트에 있던 도구를 이용해 낡은 자물쇠를 부수었다. 챕터는 그가 마침내 친구가 죽음으로 지키려 했던 비밀을 마주하며 상자 뚜껑을 들어 올리는 순간에 끝난다. 진실과 거짓의 진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강지환은 죽은 친구 이현우가 남긴 낡은 소의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일기장이 아닌 현우가 조 사장의 조직에 대해 비밀리에 조사하며 모은 단서들이 담겨 있었다. 오래된 사진 몇 장, 이름과 차량 번호가 적힌 명단, 동네의 낡은 창고들이 표시된 지도, 그리고 싸구려 대포폰 하나. 그것은 현우가 자신의 위험을 직감하고 남긴 일종의 데드맨 스위치 키트였다. 지환은 정보 분석가로서의 자신의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친구가 남긴 퍼즐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명단의 이름들은 조 사장 조직의 말단 조직원들이었고 차량 번호는 그들의 불법 활동에 사용된 것들이었다. 지도는 그들의 마약 혹은 밀수품 거래 장소를 가리키고 있었다. 결정적인 열쇠는 대포폰이었다. 지환은 그것의 전원을 켰다. 휴대폰은 비밀번호로 잠겨 있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그는 비밀번호가 그들의 유년 시절의 중요한 날짜, 바로 그가 처음으로 현우를 동네 불량배들로부터 구해준 날라는 것을 깨달았다. 휴대폰 안에는 현우가 비밀리에 촬영한 사진과 짧은 영상들이 담겨 있었다. 조 사장의 부하들이 항구에서 밀수품을 옮기는 장면들이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살인을 증명할 수 없었다. 마지막 단서는 암호화된 마지막 음성 파일 하나였다. 지환은 이 모든 조각을 연결하고 마지막 음성 파일의 암호를 얻기 위해서는 인간 정보, 즉 조 사장의 부하 중 한 명을 신문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군 동기를 통해 자신이 지난번에 쓰러뜨렸던 양아치들 중 보석으로 풀려난 가장 약한 고리 한 명을 특정했다. 그는 그 남자의 집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함정을 팠다. 그는 밤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그를 덮쳤다. 이것은 경찰의 신문이 아니었다. 군의 현장 신문 기술이었다. 고문이 아닌 극도의 심리적 압박. 조 사장이 입을 막기 위해 너를 제거할 거다. 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게 모든 걸 말하는 것뿐이야. 지환은 대포폰의 정보들을 이용해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를 압박했다. 자신의 보스와 눈앞의 괴물 사이에서 공포에 질린 남자는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는 현우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다고 실토했다. 현우가 조직의 핵심적인 밀수 현장을 덮쳤고 너무 많은 증거를 손에 넣었기 때문에 조 사장이 그의 살해를 명령했다는 것이다. 그는 현우를 직접 죽인 자들의 이름까지 말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는 마지막 음성 파일의 암호를 알려주었다. 그것은 조 사장이 청소 작전을 지시할 때 사용하는 암호였다. 겁에 질린 양아치를 풀어준 뒤 지환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는 암호를 입력하여 마지막 음성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현우가 죽기 직전 조 사장과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었다. 녹음 속에서 현우는 자신이 가진 증거로 경찰에 가겠다고 조 사장을 압박했다. 그리고 조 사장은 그의 할머니를 위협하며 전화기 너머의 부하들에게 그놈을 처리하라 고 차갑게 명령했다. 그것은 조 사장이 자신의 친구를 살해하라고 명령한 반박할 수 없는 스모킹 건이었다. 지환은 친구의 마지막 용감했던 저항과 그의 삶을 끝내버린 차가운 명령이 담긴 녹음을 들으며 온몸이 차가운 분노에 휩싸였다. 조사는 끝났다. 그는 이제 조 사장을 파멸시킬 증거를 손에 넣었다. 그의 휴가는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그는 부패한 지역 경찰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이 일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끝내야만 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해야만 했다. 그는 자신의 군용 장비들을 꺼내 점검하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조사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 응징의 시간이 다가온 것이다. 격투 교관은 그의 마지막 수업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휴가의 마지막 밤이었다. 강지환은 더 이상 휴가 나온 군인이 아니었다. 그는 임무를 수행 중인 특수부대원이었다. 그는 어둡고 실용적인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의 무기는 총기가 아니었다. 그의 잘 단련된 몸과 주변의 모든 것을 무기로 활용하는 능력, 그리고 친구를 위한 복수심이었다. 그의 목표는 조 사장의 봉어지였다. 그가 이 지역의 범죄 제국을 지휘하는 화려한 유흥주점의 최상층 펜트하우스. 그곳은 중무장한 경호원들이 지키고 있었다. 지환은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특수부대의 도시 침투 훈련을 떠올렸다. 그는 건물의 외벽,
가스 배관과 좁은 턱을 이용해 소리 없이 기어올랐다. 그의 움직임은 한 마리의 검은 표범처럼 정교하고 조용했다. 그는 경비가 허술한 상층부의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잠입했다. 이제 아래층부터 조 사장이 있는 펜트하우스까지 그의 1인 군대가 적의 소굴을 뚫고 올라가는 수직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아래층의 클럽은 늦은 시간이었지만 여전히 시끄러운 음악과 인파로 가득했다. 그는 소음과 그림자를 이용해 경호원들과 CCTV를 피해 움직였다. 그는 시끄러운 인파 속에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자신의 앞을 막아서는 경호원 한 명을 소리 없이 제압했다. 다음 층은 비밀스러운 불법 도박장이었다. 이곳의 경호원들은 더 전문적이었다. 좁고 연기 자욱한 방 안에서 더 직접적인 싸움이 벌어졌다. 지환은 무거운 도박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잿더리까지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이용해 그들을 상대했다. 사무실이 있는 층에 이르자 그는 조 사장의 핵심 행동대원들과 마주쳤다. 좁은 복도에서 더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 모든 싸움 속에서 707 교관으로서의 그의 징하가 드러났다. 그의 모든 움직임에는 낭비가 없었다. 모든 타격은 상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정확하게 계산된 것이었다. 그는 포식자처럼 먹이사슬의 아래층부터 위를 향해 사냥에 올라가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최상층, 방음 처리가 된 조 사장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 도달했다. 조 사장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가장 신뢰하는 듯한 숙련된 경호실장이 서 있었다. 지환과 경호실장의 마지막 결투가 시작되었다. 두 숙련된 전투 전문가의 싸움이었다. 싸움은 치열하고 길었다. 아래층에서의 계속된 전투로 지환은 지쳐 있었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었다. 경호실장은 신선하고 강력했다. 경호실장은 그의 죽은 친구 현우를 조롱하며 그를 도발했다. 내 친구 현우도 너처럼 약해 빠졌었지. 내가 끝장냈을 때 아주 볼만했는데 말이야. 친구에 대한 마지막 모욕은 지환의 남은 모든 힘과 분노를 폭발시켰다. 그는 고통을 초월하여 오직 최정예 요원들에게만 가르치는 가장 위험하고 강력한 기술을 사용했다. 그리고 마침내 경호실장을 쓰러뜨렸다. 이제 오직 조 사장만이 남았다. 모든 보호막을 잃어버린 조폭 두목은 그저 겁에 질린 초라한 중년 남자일 뿐이었다. 그는 목숨을 구걸했고 돈으로 회유하려 했으며 숨겨둔 총을 꺼내려 했다. 지환은 그를 손쉽게 제압했다. 그는 조 사장을 죽이지 않았다. 죽음은 그에게 너무나 쉬운 처벌이었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을 소형 녹음 장치로 기록하고 있었다. 조 사장의 공포에 질린 자백과 협박, 그것이 그의 마지막 증거였다. 강지환은 쓰러진 조 사장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마침내 조직의 정상에 도달했다. 그는 전화를 걸었다. 부패한 지역 경찰이 아닌 군 동기를 통해 연락해둔 서울의 특별 수사팀이었다. 707 특임단 강지환 상사다. 당신들에게 줄 선물이 있다. 그는 펜트하우스의 창밖으로 잠든 고향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친구 현우의 복수는 끝났다. 박씨 할머니와의 약속은 지켜졌다. 그의 개인적인 전쟁은 끝난 것이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새로운 날의 아침이었다. 서울에서 급파된 특별 수사팀이 조 사장의 유흥주점을 덮쳤을 때
그들은 아수라장이 된 현장을 마주했다. 층층마다 쓰러져 있는 수십 명의 조직원들과 펜트하우스에서 패배한 채 떨고 있는 조 사장,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홀로 서 있는 지친 모습의 강지환 상사. 강지환은 조 사장의 자백이 담긴 녹음 장치를 그들에게 넘겼다. 친구의 휴대폰에 남아있던 증거와 체포된 조직원의 증언, 그리고 이 마지막 자백이 더해져 조 사장의 범죄를 입증할 완벽한 증거의 사슬이 완성되었다. 조 사장의 범죄 조직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이 사건은 지역사회에 큰 뉴스가 되었지만 707 특임단 요원의 직접적인 개입, 사실은 군과 수사당국에 의해 기밀에 붙여졌다. 그는 공식적으로 수사를 도운 핵심 참고인으로만 기록되었다. 조 사장과 그의 조직원들은 이현우의 살해 혐의를 포함하여 그동안 저질러온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부패했던 지역 경찰서장 역시 자리에서 물러나 조사를 받게 되었다. 지환의 휴가가 끝나는 날이었다. 그는 부대로 복귀하기 전 마지막으로 박씨 할머니의 식당을 찾았다. 식당은 이제 평화로웠다. 동네는 오랫동안 그들을 짓눌렀던 폭력의 그림자에서 마침내 해방되었다. 그는 할머니가 차려준 따뜻한 밥을 말없이 먹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손을 잡았다. 자네 덕분에 우리 현우가 이제야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걸세. 고맙네. 정말 고맙네. 그 한마디에 지환은 평생을 짊어지고 있던 죄책감의 무게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는 부대로 복귀하는 길에 마지막으로 한 곳에 들렀다. 그의 어릴 적 친구 이현우가 잠들어 있는 작은 묘지였다. 그는 친구의 묘비 앞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실패와 죄책감의 무게 없이 친구와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짧고도 길었던 자신의 휴가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친구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약속을 지켰노라고. 할머니는 이제 안전하다고. 그리고 너를 죽인 놈들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너무 오래 걸려서 미안하다. 현우야, 이제 편히 쉬어라. 그것은 조용하고 개인적이며 아주 깊은 마지막 작별 인사였다. 그는 자신의 부대 707 특임단으로 돌아왔다. 그는 민간인 복장을 벗고 다시 격투교관의 군복으로 갈아입었다. 그의 직속상관은 그의 비공식적인 휴가에 대해 이미 보고를 받은 듯 말없이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수고했다. 강 상사. 그는 새로운 특임단 후보생들이 훈련을 기다리고 있는 연병장으로 걸어 나갔다. 그는 젊고 강인한 의지가 담긴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과거의 유령에 시달리던 지친 전사의 모습이 아니었다. 새로운 평화와 목적의식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의 기술을 이름 없는 외국의 전장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고향에서 약자를 지키고 친구를 위해 정의를 실현하는 데 사용했다. 그는 마침내 파괴적인 무기로서의 자신과 양심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화해시킨 것이다. 그의 손은 싸우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이제 그는 그 손으로 평화를 지킬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다음 수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 특전사 교관의 짧지만 강렬했던 휴가, 그리고 그의 통쾌한 정의 구현의 여정이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강지환이라는 한 남자의 고독한 싸움에 함께 분노하고 또 함께 통쾌해하며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모든 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단순히 악을 응징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힘이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파괴의 무기가 될 수도 혹은 누군가를 지키는 방패가 될 수도 있다는 묵직한 메시지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강함은 약자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주먹을 사용하는 것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오랫동안 시원하고 통쾌한 감동으로 남기를 소망하며 저는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